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.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인데요. 월가 애널리스트 제프 캔드릭의 XRP 전망 분석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내용이 상당히 뭐랄까 대담해요. 2028년까지 XRP가 무려 471% 상승해서 12.50달러에 도달한다? 그렇죠. 심지어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. 와, 현재 가격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데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좀 깊게 들여다보면서 이 예측의 근거가 뭔지 또 우리가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그런 걸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당신께서 이 정보를 좀 균형 있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. 자, 그럼 바로 들어가서 471% 상승. 진짜 엄청난 숫자인데 이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보는 핵심 동력이 뭘까요? 그냥 뭐 분위기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. 네, 그렇죠. 캔드릭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역시 규제 명확성입니다. 아, 규제 문제요. 네, 잘 아시겠지만 2024년에 그 SEC와의 긴 소송이 있었잖아요. 거기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죠. 네, 맞아요. 그게 컸죠. 이게 그동안 발목을 잡던 법적 불확실성, 이걸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준 거죠. 여기에 또 그 트럼프 행정부 출범 가능성, 이것 때문에 좀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고요. 아하, 그렇군요. 규제 문제가 풀리니까 그동안 좀 망설였던 기관 투자자들, 이런 쪽 움직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. 혹시 뭐 그거랑 관련해서 또 있나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XRP 현무 ETF 승인 기대감. 이게 또 아주 크죠. ETF요? 네, 자료 보면 2025년 10월이 승인 마감 시한인데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승인 가능성을 뭐 거의 95%까지도 보더라고요. 95%요? 와... 네, 만약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블랙록이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큰 손들 있잖아요. 이런 데를 통해서 적게는 한 40억 달러, 많게는 80억 달러 정도 자금이 확 들어올 수 있다. 이런 예측이 나와요. 우와, 40억에서 80억 달러.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, 정말. 그렇죠. 이건 뭐 XRP 가격에는 정말 엄청난 촉매제라 될 수 있는 거죠. 근데 또 XRP 하면 그거잖아요. 국제송금. 그쪽은 좀 어떤가요? 아, 네, 맞습니다. 그것도 아주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꼽힙니다. XRP는 기존의 그 스위프트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또 저렴하게 국제 송금을 할 수 있다. 이걸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. 네네. 이미 뭐 산탄데르 은행이나 일본의 SBI 홀딩스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랑 파트너십도 맺고 있고요. 이런 실제 사용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. 아, 그리고 또 최근에 주목받는 그 실물자선 토크나 RWA라고 하죠. 이 사업에 진출한 것도 꽤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. RWA까지요? 네. 그리고 2025년 1분기에 현물 거래량이 일평균 한 32억 달러까지 늘었던 것도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요. 와, 확실히 들어보니까 규제 해소됐지, ETF 기대감 있지, 국제송금 시장에서 역할 확대하지, 또 토큰화까지. 이야, 정말 강력한 상승 동력들이 많네요. 네, 그렇죠. 듣기만 해도 솔깃한데, 근데 뭐 암호화폐 시장이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자료에서 지적하는 위험 요인들도 좀 짚어주시죠. 물론입니다. 가장 먼저 좀 경계해야 할 부분은 역시 그 변동성이에요. 극심한 변동성이요? 네. 예를 들면 최근 6개월 사이에 거래량이 갑자기 86%나 확 줄었던 적도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가격 등락폭이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죠. 86% 감소요? 네. 그리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ETF 승인이 생각보다 늦어지거나 뭐 최악의 경우엔 거부될 수도 있는 거고요. 아니면 또 예상치 못한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. 이런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런 단기적인 변동성 말고 혹시 좀 구조적인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? 뭐 예를 들면 경쟁 환경이라던가. 아, 네. 좋은 지적이십니다.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요즘 각국 중앙은행들이 만들고 있는 CBDC 있잖아요. 이것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예요. 아하, CBDC. 네. XRP가 국제송금 시장을 보고 있지만 사실 얘네들도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이더리움 같은 다른 플랫폼과 비교하면 XRP 생태계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아직은 좀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도 있고요. 개발자 생태계 문제도 있군요. 네. 그리고 그 낮은 거래 수수료가 네트워크를 넓히는 데는 좋지만 이게
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한계가 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. 그렇군요. 정리를 해보면 캔드릭의 예측이 분명히 매력적인 근거들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동시에 아주 높은 변동성이라든지 또 만만치 않은 경쟁 환경 그리고 뭐랄까 생태계 확장 같은 그런 과제들도 분명히 안고 있다 이런 거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당신께서도 이 자료를 보실 때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또 위험 요인 이 양면을 다 같이 고려하시는 게 중요하겠어요. 네, 맞습니다. 캔드릭의 분석은 XRP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지 이게 뭐 투자의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니까요. 그럼요. 특히 암호화폐는 아시다시피 예측 불가능성이 워낙 큰 자산이니까 잠재적인 수익이랑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. 네, 어떤 질문이죠? XRP는 계속해서 그 제도권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,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만약에 앞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체적인 CBDC를 본격적으로 발행하고 막 유통시키기 시작한다면 과연 XRP는 이 CBDC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될까요? 아니면 서로 좀 협력하면서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?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경쟁이냐, 협력이냐? 네,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XRP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꽤 재미있는 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